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흑풍산이라 불리는 깊은 산 아래 자리한 산마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하면서도 산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산은 넉넉하게 버섯과 약초를 내주었지만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골짜기로 불어넣어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산마루 마을은 수백 년 동안 그 산의 변덕스러운 자비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집신을 삼으며 산 그림자가 짙어지는 저녁이면 일찍이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그 흑풍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년 전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한 여우가 인간을 원망하여 재앙을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우는 9개의 꼬리를 가졌으며 달이 없는 금은 밤이면 산봉우리에 앉아 붉은 눈을 빛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 산을 쳐다보지 말라고, 산의 전기가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간다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들의 마음을 묶어두었습니다. 마을 어귀, 흑풍산으로 향하는 숲길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에 석배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의 마지막 집이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종종 산의 안개와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초가집은 낮고 볼품 없었지만 석배의 부지런한 손길덕에 울타리는 반듯했고 마당은 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앉아있으면 그 깨끗한 마당만큼이나 텅 빈 외로움이 석배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석배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흑풍산에 올라 나무를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등은 지게질로 넓어졌고 손은 도끼자루에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숲속 샘물처럼 맑고 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착하지만 복없는 사람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석배의 가장 큰 소원은 따뜻한 저녁 밥상을 함께 마주할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의 서리를 바라볼 때면 옆자리의 한기가 유난히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는 나무를 해다 팔아 모은 엽전을 세어보기도 했지만 어느 처자가 이 산골 외딴 집, 그것도 부모 없는 자신에게 시집을 오려 할까 싶어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말부터 흑풍산 정상에는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땔감을 쌓아두고 창호지에 기름을 먹이며 혹독한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석배 역시 다른 해보다 2배로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 가득 마른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날랐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가 이내 차갑게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마을을 휘감았고 눈바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롯불 곁에 웅크려 이 무서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날 밖을 나서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흑풍산의 분노가 마치 100년 전에 그 저주처럼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석배는 장작을 패느라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지게의 무게가 천근만 근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희미한 불빛이 저만치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짐승의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것 같기도 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배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숲 가장자리, 그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망설이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는 짙은 붉은색 옷자락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헤치자 하얀 옥처럼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눈과 대조되어 더욱 칠흑 같았습니다. 여인의 다리에는 사냥꾼이 놓친 덫에 걸린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순간 흑풍산의 전설을 떠올렸지만 눈앞의 여인은 그저 추위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석배는 비틀거리면서도 힘을 다해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석배는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곳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밖에 눈보라 소리가 무색하게 작은 방 안은 석배가 미리 피워둔 화롯불 덕분에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석배는 급히 눈을 녹여 더운 물을 만들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어 그녀의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석배는 이런 사람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자신이 아는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솥에 남아있던 미음에 따뜻한 물을 부어 묽게 끓여냈습니다. 그는 여인의 머리를 받치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몇 모금 넘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렸지만 석배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화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넣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여인이 열에 들뜨지 않게 간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달기울 무렵에야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소. 산에서 쓰러진 것을 내가 구해왔소. 여긴 내 집이니 안심하시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석배를 바라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산속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미호라는 자신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석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깨어난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르시오. 미호 낭자.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나는 석배라고 하오. 미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호는 석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그녀는 더 이상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석배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석배가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면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총각 혼자 살던 집이라 어수선했던 살림살이들이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석배의 집은 날이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미호는 낡은 창호지에 찢어진 구멍을 정성껏 기웠고 마당 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다 작은 항아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썰렁했던 방 안에는 그녀가 짠 작은 방석이 놓였고 부엌에는 언제나 따뜻한 숭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석배는 나무를 하고 돌아와 이 모든 변화를 볼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미호에게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닭모이를 줄 때면 평소에는 알도 잘 낳지 않던 늙은 암탉들이 그녀의 발치에 모여들어 구구거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비쩍 말라가던 늙은 소도 미호가 쇠죽을 쑤어주면 여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석배는 소의 털에 윤기가 도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동물들도 그녀를 잘 따르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음식 솜씨였습니다. 석배의 집에는 거친 잡곡과 말린 나물뿐이었지만 미호의 손을 거치면 그것들이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맛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끓인 시래기국은 구수했고 그녀가 지은 조밥은 유난히 차지고 달았습니다. 석배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 밥상을 받으며 밥 한 술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석배는 자신이 미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다정함,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성실함, 그리고 집안을 채우는 따뜻한 기운이 석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미호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배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이 초가집과 두 손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호 낭자, 혹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갈 곳이 없다면, 아니, 설령 기억이 돌아온다 해도 괜찮다면 나와 평생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살아주지 않겠소? 미호는 말없이 석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석배가 장에서 떠온 맑은 막걸리 한 병과 미호가 정성껏 차린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며 부부가 되었음을 하늘에 고했습니다. 그날 밤 석배는 자신의 옆에 잠든 미호를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은 곧 산마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석배가 복없는 총각 신세를 면한 것을 축하하면서도 미호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운 처자가 어쩌다 산속에서 발견되었을까?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상하지. 석배가 홀린 게 틀림없어. 그 여자 얼굴을 봐. 꼭 그림 속 선녀 같더군.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미호의 아름다움을 시샘 어린 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박씨 무당은 미호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 무당은 마을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아이를 점지하며 병을 낫게 하는 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모의 여인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박 무당은 미호의 아름다움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추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석배의 집 주변을 맴돌며 미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배의 행복은 완벽해 보였지만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미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지만 유독 옆집에서 키우는 사냥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습니다. 또한 석배가 몸보신을 하라며 어렵게 구해온 소의 간을 삶아 주었을 때 미호는 비위가 상한다며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석배는 그저 그녀가 여린 탓이라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석배는 그런 사소한 의심들을 애써 지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어디서 왔든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이 따뜻한 집에서 미호와 함께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석배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호가 석배의 청혼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10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흑풍산 자락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마루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쟁기를 꺼내며 한 해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의 봄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100년 전 마을을 휩쓸었던 끔찍한 가뭄이 돌아오는 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괜한 걱정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의 젖줄은 흑풍산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개울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봄이 오면 눈 녹은 물이 더해져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야 마땅한 그 개울물이 어찌 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뭄이 들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개울바닥의 자갈이 허옇게 드러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물동이를 들고 마을 공동 우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물물 역시 평소보다 수위가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한참이나 내려야 겨우 물이 반쯤 차서 올라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물이 마른다는 것은 마을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울물이 마르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하나둘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네 황소는 며칠째 쇠죽을 마다하고 누워만 있었고, 이 서방네 돼지들은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수위를 부를 형편도 못 되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축들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쌀뜨물을 부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마다 닭들이 사라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회에서 잘만 자던 암탉이 아침에 가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닭장 주변에는 깃털 몇 개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족제비나 여우의 지시라기에는 너무나 감쪽 같았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닭보다도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불길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박씨 무당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닥친 불행이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울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 사이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를 사로잡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얼 뜻하는지 정녕 모르시겠소? 박 무당은 주름진 손가락으로 흑풍산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끔찍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이, 전설에 따르면 그때 흑풍산의 여우가 인간에게 원한을 품고 물줄기를 말리고 가축의 피를 빨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박무당은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100년이 되는 해에 저 산에서 정체 모를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박무당의 시선은 정확히 마을 어귀 석배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나 그토록 요사스러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하필 이때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산의 전기를 받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 고울 수 있겠소? 박무당의 말은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배의 고운 새댁은 순식간에 산에서 내려온 요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호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 증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금은 밤의 어둠 같고, 그녀의 하얀 피부는 죽은 사람의 낯빛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여우의 간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호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나면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안악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가 만졌던 두레박은 마치 부정한 것이라도 묻은 듯이 피했습니다. 미호는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여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는 비수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른들의 공포는 아이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석배의 집 근처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미호가 마당에라도 나오면 여우다, 9골이 여우다 라고 소리치고는 낄낄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미호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흑풍산의 겨울바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갑고 아팠습니다. 석배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오. 내가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낸 것이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란 말이오. 그는 미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집안을 돌보고 자신을 위하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들은 석배가 단단히 홀렸다고 혀를 찼습니다. 석배, 정신 차리게. 자네가 홀린 게야. 한 노인이 석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네 아내가 온 뒤로 벌어진 일들을 보게 개울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있네. 100년 전 전설과 어찌 이리 똑같단 말인가? 이것도 그저 우연이라 말할 텐가? 석배는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재앙 앞에서 그의 항변은 힘을 잃었습니다. 석배는 지쳐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미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눈빛은 결코 요물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이 그를 압박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불길한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아내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호는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개울물이 마른 것이 상류의 흙더미가 무너져 막혔기 때문임을, 닭들이 사라지는 것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살개 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100일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떤 신통력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유죄의 증거로 비쳤습니다. 미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앓는 가축을 위해 약초를 캐어다 주려 했지만 사람들은 저주를 걸려는 수작이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녀가 개울 상류로 올라가 보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물줄기에 독을 풀려 한다며 막아섰습니다. 미호는 그저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배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선량함을 믿고 싶었지만 마을 전체의 공포와 분노는 거대했습니다. 아주 만약에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자신의 아내가 정말 전설 속의 그 여우라면, 석배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머리에서 지우려 했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석배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흑풍산 중턱,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황노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황노파는 평생 산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사는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석배는 가끔 그녀를 위해 물을 길어다 주거나 장작을 패주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석배는 그녀의 눈에서 현명함을 보았습니다. 황노파의 오두막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석배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올 줄 알았네. 석배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황노파는 약초를 다듬다 말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두막에서는 마을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깊은 산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석배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야기, 마을에 닥친 재앙, 그리고 사람들이 아내를 구미호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는 정말 요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합니까? 황노파는 석배의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듬던 약초 한 줌을 석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가축의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약초였습니다. 자네 아내가 캐려던 것이 이것일세. 가축들에게 먹이게. 그리고는 창밖의 어두운 산마루 마을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석배야, 잘 듣게. 개울물은 역물 따위가 막는 것이 아닐세. 겨울 끝에 얼었던 흙이 녹아 무너져 상류를 막았기 때문이야. 물길은 막히면 뚫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닭이 없어지는 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살기배가 고팠기 때문일세. 산에 이치는 그런 개야. 황노파는 다시 석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이 석배의 흔들리는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석배야,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네. 한 번 의심으로 마르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가뭄보다도 무서운 법이야. 마른 개울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마른 인심은 돌이키기 어렵다네. 부디 정신을 단단히 차리게. 석배는 황노파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실용적인 설명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석배가 어떤 대답을 가져왔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긴장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황노파의 조언은 석배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지만 마을을 뒤덮은 가뭄의 기세는 그 불씨를 금방이라도 꺼트릴 듯 거셌습니다. 봄은 깊어갔지만 밭은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은 보리싹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마른 개울을 건너는 안악들의 한숨소리가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어른이었지만 이번 사태 앞에서는 그 역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감님, 이대로는 다 굶어 죽습니다. 흑풍산의 노여움을 풀어야 합니다. 박무당 말이 맞았소. 그 여인이 온 뒤로 모든 게 잘못됐소.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사랑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감은 무거운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묻는 수밖에 없겠군. 기우제를 올리도록 합시다. 마을은 즉시 기우제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이 절박한 의식을 주관하게 된 것은 당연히 박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미호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방울을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제물로는 가장 깨끗한 돼지 한 마리와 정성껏 빚은 시루떡이 올랐습니다. 마침내 기우제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제단이 차려진 마을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미호와 석배만은 감히 그 자리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힌 채, 집 안에서 숨죽인 채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박무당의 요란한 징소리와 굿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치며 하늘의 비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하늘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았고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단에 바친 돼지머리는 금세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했던 표정은 점차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박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춤사위도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박무당은 탈진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우제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늘이 우리를 버렸어. 그들의 분노는 곧장 실패한 의식의 주관자인 박무당에게로 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무당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을 더 강력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오. 그녀는 손가락질로 석배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요. 산의 신령이 저 여우의 기운 때문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며칠 전 금은밤 내가 산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보았단 말이오. 박무당은 침을 튀기며 자신이 본 환영을 묘사했습니다. 달빛 아래 석배의 아내가 뒷산 바위에 앉아 있었소. 그런데 그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여우처럼 너울거리고 있었소.
그 여자는 산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었던 개야. 이것은 박무당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미호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그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무당, 그 말이 참으로 사실인가? 내 무당의 명예를 걸고 한치의 거짓도 없소이다. 저것이 재앙의 근원입니다. 박무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림자를 본 것만으로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 없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네. 김영감의 신중함에 박무당은 속이 탔습니다. 그녀는 물증을 직접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을 때 박무당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김영감의 집 뒤뜰이었습니다. 김영감에게는 온 마을이 아끼는 장달기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닭은 덩치도 크고 벼슬도 붉었으며 매일 새벽 마을에서 가장 우렁찬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무당은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닭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에서 자고 있던 장닭은 인기척을 느끼고 푸드덕거렸습니다. 박무당은 재빨리 닭의 목을 비틀어 주었습니다. 닭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가 주둥이를 틀어막아 소리는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닭의 숨을 끊고는 자루에 담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무당은 곧장 석배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의 장닭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부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닭의 배를 갈라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닭의 사체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석배의 집 뒤뜰, 장독대 옆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후미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장닭의 사체를 아무렇게나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닭의 깃털 몇 개를 뽑아 일부러 석배의 집 마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조금씩 흘려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영감의 장닭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던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김영감이 닭장을 확인했다가 빈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흉흉하던 민심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가뭄에 닭까지 훔쳐가다니.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불길한 징조야. 그때 박무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영감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이 뿌려둔 깃털을 발견한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김영감님 댁장닭의 깃털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깃털은 띄엄띄엄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정확히 석배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석배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무당은 사람들을 이끌고 석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석배의 집 뒤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 옆에 버려진 장닭의 사체를 발견하고는 마치 방금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여기 있었군. 여기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참혹하게 죽어있는 장닭의 사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무당은 닭의 사체를 들어올리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물증이요. 전설대로 여우는 가축의 간을 빼먹는다고 했소. 그녀는 달게 갈라진 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간이 사라진 텅 빈 뱃속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미호가 닭의 간을 빼먹으며 전기를 취했고 그래서 마을이 재앙에 휩싸였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 요물을 당장 끌어내라. 석배도 한패다. 저들을 모두 불태워 죽여야 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낫과 쇠스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남 파도처럼 석배의 집 살인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석배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석배와 미호는 집안에서 공포에 떨며 밖에 소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성난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배는 미호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짓들이오? 내 아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수십 명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김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석배야, 뒤뜰의 닭은 어찌 된 것이냐? 석배는 그제야 뒤뜰로 달려나갔고 끔찍하게 죽어있는 닭의 사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박무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면 네 아내가 알겠지. 여우가 제 본색을 드러낸 게다. 내 아내가 어젯밤 이 닭의 간을 파먹었단 말이다. 석배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호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말해주시오. 당신이 한 짓이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시오. 미호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석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노파의 말이, 박무당의 말이,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그리고 눈앞의 물증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미호가 석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좋다. 오늘 밤까지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해가 뜨기 전에 이 재앙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마을의 법도대로 저 둘을 다스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서 물러났지만 집을 에워싼 채 횃불을 들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배는 방 안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미호는 그런 석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더라도 이 마을과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황노파가 말했던 막힌 물길을 뚫으러 가야 했습니다. 석배는 아내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과 끔찍한 의심이 싸웠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정말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인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인지. 그는 조용히 일어나 횃불의 그림자를 피해 미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호는 달빛을 받으며 흑풍산의 마른 개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위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그녀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마침내 황노파가 말했던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겨울 끝에 무너져 내린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개울의 상류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무너진 흙더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배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호의 등 뒤로 달빛을 받아 은백색으로 빛나는 9개의 꼬리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꼬리들은 힘없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9개였습니다. 석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무당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구미호였습니다. 석배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미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도 모른 채 마지막 남은 천년의 기력을 꼬리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흙더미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물길을 터서 마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석배는 손에 쥔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기력을 소진한 미호가 힘없이 비틀거리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위 뒤에 숨어있던 남편의 절망적인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은 멈췄습니다. 9개의 꼬리가 달빛 아래 쓰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미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물을 흘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보셨군요. 맞습니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석배의 절망적인 시선과 미호의 눈물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칠흑 같은 밤, 흑풍산의 골짜기에서 시간은 얼어붙었고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깨어진 침묵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9개의 꼬리는 신기루처럼 쓰러져 미호의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력도 신비한 힘도 모두 이른 평범하고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렸다가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그리고 남편의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보다도 작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서 마을로 돌아가시지요. 저를 그들에게 넘기십시오. 석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가 구미호라니, 전설 속의 요물이 자신의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니. 하지만 그는 동시에 방금 전 아내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을 가로막은 흙더미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공포심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아내에 대한 연민과 미처 꺼지지 않은 사랑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횃불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찾아라! 저 요물이 산으로 도망쳤다! 석배도 한패다. 둘 다 잡아라. 성난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호는 몸을 떨며 석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서방님까지 화를 입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에 석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미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요물이든 사람이든 당신은 내 아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밝힐 것이오. 석배는 기력이 다해 거의 쓰러질 듯한 미호를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횃불을 피해 마을 광장으로 이어지는 다른 좁은 산길을 택해 비틀거리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을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은 이미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낫과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무당은 제단 중앙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였습니다. 왔구나. 감히 도망치려 하더니. 박무당이 소리쳤습니다. 석배가 미호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자 장정 2명이 달려들어 미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석배가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다른 장정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무당이 석배에게 다가와 그의 턱을 치켜세우며 비웃었습니다. 석배야, 이제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지. 네가 데려온 것이 무엇인지. 네 아내는 구미호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요물이란 말이다. 석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9개의 꼬리를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았소. 그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석배도 인정했다. 당장 불태워 죽여야 한다. 사람들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김영감조차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무당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붉은 달개 간이었습니다. 모두 보시오. 이것이 어젯밤 저 여우가 파먹은 김영감님 댁 장달개 간이요. 박무당은 자신이 미리 빼돌렸던 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달개간이 아니라 그녀가 몰래 잡은 다른 짐승의 것이었지만 흥분한 사람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구미호는 자신이 죽인 재물의 간을 다시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하오. 요물의 정기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것은 그녀가 방금 지어낸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박무당은 미호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려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거든, 네가 억울하거든 이 간을 먹어보아라. 네가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네가 요물이라면 그 자리에서 네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미호는 자신이 닭을 죽이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지금 그녀의 입에 들어올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무당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저항할 힘도 해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석배가 자신을 붙잡은 장정들을 뿌리치고 미호의 앞을 막아서며 절규했습니다. 내 아내는 닭을 죽이지 않았소. 그녀는 구미호일지 모르나 우리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오. 그녀는 상류에서 막힌 물길을, 하지만 아무도 석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단단히 홀렸구나. 같이 묶어라. 장정들이 다시 석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광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멈추거라. 광란에 빠졌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흑풍산의 황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커다란 망태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무당은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웬 늙은이가 감히 이 신성한 의식에 끼어드는가. 황노파는 박무당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횃불에 비친 미호의 창백한 얼굴과 석배의 절박한 눈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메고 온 망태기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망태기 안에서 꿈틀거리던 무언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몸집이 제법 큰 죽은 살기였습니다. 살개 입가에는 달개 깃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을에 닭을 물어간 것은 이놈이다. 황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늘 새벽 내 오두막 근처에 놓아둔 덫에 걸렸더군. 배를 갈라보니 아직 소화되지 않은 닭뼈가 가득했지. 보아하니 이놈이 바로 닭 도둑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호가 닭을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인가? 황노파는 시선을 돌려 박무당이 묶어놓은 장달개 사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 닭은 살개 소행이 아니다. 저것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목을 벤 솜씨야. 짐승의 이빨 자국이 아니지.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박무당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살근 간 따위를 남기지 않네. 뼈까지 씹어먹지. 박무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달게 간을 쥔 손을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황노파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그녀는 김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영감, 기억하시오? 지난 늦겨울 박무당이 영감님의 늙은 어머님을 위해 100년 묵은 산삼을 캐어다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무당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박무당은 산삼을 찾겠다며 흑풍산 상류, 물줄기가 시작되는 바위 틈을 마구 파헤쳤다. 내가 가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욕심에 눈이 멀어듣지 않았지. 겨울 내내 얼었던 흙이 그녀가 파헤쳐 놓은 상처를 따라 봄이 되자 무너져 내린 게야. 그래서 물길이 막힌 것이지 여우가 물을 말린 것이 아니란 말이다. 황노파의 모든 말은 논리정연했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무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게야! 나는 그녀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녀가 등 뒤로 감추려 했던 손에서 피 묻은 짐승의 간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는 붉은 낙인이었습니다. 저것은 달개간이 아니었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우르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사태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산이 아니라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마른 개울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이다! 광장 가장자리에 있던 한 청년이 개울 쪽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물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개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른 자갈밭이었던 개울 바닥으로 흙탕물이 거대한 힘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뚫으려 했던 그 틈이, 황노파가 말했던 그 흙더미가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되찾은 용처럼 포효하며 마을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다가 이내 광장 중앙에 쓰러져 있는 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주를 내린 것은 여우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박무당의 시기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를 푼 것은 그들이 불태워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구미호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횃불의 광기는 사그라들고 차가운 수치심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영감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박무당을 가리켰습니다. 저 천벌을 받을 것을 당장 묶어라. 마을을 속이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다. 장정들이 이번에는 박무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성난 장정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혼란은 그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석배는 자신을 맡고 있던 장정들을 밀치고 미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석배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소.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둘 손에 들었던 횃불과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광장에는 이제 새로이 흐르는 힘찬 물소리와 석배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흑풍산 골짜기를 타고 힘차게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줄기는 밤이 새도록 마른 개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은 갈라진 논바닥을 촉촉이 적셨고 마을 공동 우물의 수위도 눈에 띄게 차올랐습니다. 굉음처럼 들리던 물소리는 이내 마을 전체를 감싸는 정겹고 익숙한 자장가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마치 길고 끔찍한 악몽에서 방금 깨어난 듯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과 몽둥이는 이미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맹목적인 광기 역시 그 꺼져가는 불씨와 함께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석배의 품에 안겨가늘 게 숨을 몰아쉬는 미호와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망연자실에 있는 석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이 모든 어리석은 사태를 막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 마을 사람들 모두를 대신하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네. 눈앞에 재앙의 정신이 팔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뻔했구먼. 그의 목소리는 회한과 미안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들어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못 들하는가? 당장 저 요망한 무당을 끌어내지 않고. 그는 묶여서 발버둥 치는 박무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시기심으로 마을을 이간질하고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며 감히 하늘의 뜻을 왜곡하여 우리 모두를 속였으니 우리 산마루 마을의 법도에 따라 당장 이 마을에서 추방한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박무당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요. 저 여우가.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떠받들던 모든 권위와 명예를 잃고
이제는 재앙의 근원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장정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흑풍산의 어둡고 깊은 숲길을 향해 그녀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광장에는 비로소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흐르는 물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석배와 미호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노파가 지팡이를 짚으며 석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호의 손목을 잠시 짚어보더니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석배에게 건넸습니다. 천년 묵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허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 이 약을 따뜻한 물에 달여 먹이게. 그녀의 눈은 미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황노파는 석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구미호이기 이전에 이 마을 전체의 은인일세. 그리고 이제는 그녀는 미호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천년 묵은 여우도 신통한 영물도 아닐세. 그저 자네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갈 평범한 자네의 아내일 뿐이야. 황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다시 어둠 속 흑풍산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고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흐른 물은 마을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부끄러움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안악들은 차마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가지 못했고 남자들은 연장통을 들고도 밭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두 석배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쌀 한 되박, 고이 모셔두었던 무명 한 필, 갓전엔 따끈한 시루떡 따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 담긴 사죄의 예물이었습니다. 석배는 밤새 아내를 간호하느라 헬쑥해진 얼굴로 부서진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김영감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일제히 그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석배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이 어리석은 이웃들을 용서해 주시게. 그리고 부인께도 꼭 사죄의 말씀을 전해주게. 마당 가득 울음 섞인 사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석배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직 어젯밤의 공포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엎드린 김영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내 아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간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석배는 말은 개울이 다시 차오른 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물이 다시 흘러 정말 기쁩니다. 어서 밭으로 가보셔야지요. 농사일이 늦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용서에 마을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며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그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석배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쌀로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미호는 황노파의 약을 먹고 꼬박 사흘 밤낮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석배는 아궁이에 불을 떼며 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미호가 드디어 눈을 떴을 때 석배는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 그 신비롭고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대신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순수하며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석배를 보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천년의 무게가 아닌 그저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배가 떠먹여주는 죽을 천천히 받아먹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신비한 기운이 한 줄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영험한 기운은 막힌 물길을 트고 마을을 구하는 데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배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옆집 개의 짖는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닭장 근처를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던 신비한 약초 지식도 대부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석배는
아내가 자신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물로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내와 자신이 온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개울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석배는 미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정말 천년을 살았는지, 왜 하필 자신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아름답고 슬펐던 9개의 꼬리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질문들을 목구멍 깊숙이 삼켰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9개의 꼬리를 가진 신비한 구미호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얼어붙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리고 텅 빈 자신의 집에 들어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온기를 채워주었던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조금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석배는 빗질을 멈추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소. 하지만 당신이 날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똑똑히 알았소. 당신의 마음이 나를 포함한 이 마을, 그 누구의 마음보다도 더 따뜻하고 고귀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오. 미호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천년의 세월과 영원한 삶을요. 저는 결국 인간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석배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소. 당신은 잃은 게 아니오. 그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신령이 말하는 인간이 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오. 내 아내 말이오. 그는 미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 대신 나와 함께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이 유한한 삶을 얻었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린 같이 웃고 울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진짜 시간을 얻은 것이오. 나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오. 미호는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신통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유한한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년의 고독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흑풍산 아래 산마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개울물처럼 부지런히 흘러갔습니다. 마을 어귀, 석배의 낡은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스산한 기운은 감돌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늘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득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미호는 석배를 닮아 듬직하고 마음이 넓은 아들 하나와 자신을 닮아 얼굴이 곱고 손재주가 좋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흑풍산의 무서운 구미호 전설 대신 자신들의 어머니가 마을을 구한 은혜로운 물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미호는 다른 마을 여인들과 똑같이 세월을 맞았습니다. 봄이면 아이들과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밭을 매느라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가을이면 석배와 함께 마당 가득 곡식을 널어 말리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 길쌈을 하느라고 왔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던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제 아이를 업고 물동이를 이느라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신통력을 잃은 몸은 추위와 더위를 고스란히 느꼈고 상처가 나면 예전처럼 금방 아물지 않고 며칠씩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그 시간이 천년의 고독한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늙어갔습니다.
김영감은 편안히 눈을 감았고 석배가 마을의 새로운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석배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집안에 누군가 몸이 아프면 미호를 찾아와 약초를 부탁했습니다. 미호는 이제 신통력은 없었지만 흑풍산에서 살았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다려주는 약초물이나 그녀가 끓여주는 따뜻한 죽을 먹으면 아픈 사람들은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약효 때문이 아니라 미호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석배와 미호도 어느덧 머리카락 한 올거문대 없는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결혼하여 제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귀여운 손주들이 그들의 무릎을 차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마을 어기석배의 작은 초가집 아랫목은 변함없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석배는 늙은 아내 미호의 어깨를 감싸고 화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품에는 갓 잠이 든 어린 손주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옛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바람도 자고, 달도 자고, 흑풍산 넘어, 새들도 자고. 그 노랫소리는 너무나 낮고 평화로워서 듣고 있는 석배의 무거운 눈꺼풀도 스르르 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를 처음 만났던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그 눈보라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득한 꿈만 같았습니다. 석배는 아내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때 옥처럼 희고 곱던 손은 이제 자신처럼 거칠고 투박한 노동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석배가 마치 잠꼬대를 하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젊었을 적에 나는 내가 9꼬리 여우에게 단단히 홀려서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았지. 그가 껄껄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늙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아주 틀렸어. 나는 여우에게 홀린 게 아니었어. 석배는 아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흑풍산 산신령이 이 못나고 외로운 놈이 하도 짠해 보여서 하늘에서 가장 귀하고 따뜻한 복덩이를 하나 뚝 떨어뜨려 주신 게지. 내가 그걸 염치도 없이 넙죽 받은 게야. 석배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덕분에 내 평생이 참 따뜻했소. 고맙소 여보. 정말 고맙소. 잠든 줄 알았던 미호가 실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깊어진 눈가에 행복한 웃음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마주 꼭 잡았습니다. 영감도 참 주무실 시간에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도 잠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 눈이 쌓이는 소리가 꼭 솜을 타는 소리 같구려. 우리 손주 아주 따뜻하고 좋은 꿈을 꾸겠소. 석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아주 좋은 꿈을 꾸겠어. 그는 몸을 움직여 아내와 손주가 덮은 이불을 목까지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 멀리 가물거리던 등잔불을 입으로 후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늑하고 포근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개울 물소리도 바람 소리도 소복소복 눈 내리는 소리도 모두 자장가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산마루 마을의 모든 것이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